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로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습니다. 민생 정치를 외치고 있지만 각종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오는 30일 요구한 출석 조사를 받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나흘째인 오늘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현지에 전문가단을 보냅니다. 잠시 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초청해 우리 정부의 대책과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들어봅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저녁이죠.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자해 소동이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흉기를 소지하거나 혹은 휘두르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전국적으로 그 공포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해 소동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그런 사건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경찰은 해당 남성으로부터 지금 타임라인을 쭉 보고 계시지만 경찰 출동해서 2시간 반 만에 어쨌거나 체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압수를 해보니까 흉기를 포함해서 흉기가 모두 8점 정도가 압수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이제 이런 범행 또는 흉기 난동 또는 자해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일반 국민들로서는 최근에 신림역이라든지 서현역이라든지 또는 그 신림동에서 했던 그 성폭행 살인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치안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에 그것도 주말 저녁에 주택가에서 이 흉기를 든 남성이 자해 소동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자해 소동이 빠른 시간 내에 진압이 됐으면 금방 안심이 됐겠습니다만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의 미온적인 어떤 대응에 대해서도 약간 질타의 목소리가 있고 이제 이런 그 흉기를 든 사람이 자해 소동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 이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 이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흉기를 8점이나 소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게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게 더 큰 범죄를 이게 준비하거나 예비한 게 아닌가 이런 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흉기를 휴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걸 저는 이게 자해 소동이 아니고요. 자해라는 거는 이게 그 현행법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경찰에 대해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한 한마디로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이다. 이렇게 봐야죠. 네. 오히려 경찰한테 흉기로 위협을 한 거지 자해하겠다는 것보다는 따라서 이게 그 현행법으로 체포가 됐는데 아마 이제 그 흉기를 저는 8점이나 휴대했다는 거는 이게 그 우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에 보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게 흉기를 휴대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도 이게 3년 이하 처벌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좀 더 저는 그 흉기를 왜 휴대했는지 네. 그 이유도 이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 봐요. 네, 지금 어쨌거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흡연 중이던 남성에게 행인이 연기를 지적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 같다. 그리고 흉기 위협에 행인이 도망가자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준 변호사님, 네. 아직 경찰 조사 결과 시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의하자면 뭐 흡연 관련된 시비가 붙어서 저런 이제 난동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해져 오고는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기관에서 정식적으로 수사를 밝히거나 또는 범행 동기를 아직까지는 파악된 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젯밤 한 10시 5분 정도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건데요. 그 시간은 이제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현행법상 그 피의자가 거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밤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10시가 넘어서 체포한 이후에 범행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수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왜 흉기를 8점이나 소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련해서 경찰을 향해 흉기로 위협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시비가 붙은 경위 여러 가지 범행 동기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샅샅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온라인 일각에서는 이 대치 영상이 좀 확산이 되면서 경찰이 좀 무력하게 2시간 동안 대치를 한 것 아니냐. 사실 원래 경찰청장이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테이저건을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또 이상 행동자는 선별적으로 검문 검색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대책들이 좀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말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말을 얻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특수성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에게 흉기를 겨누면서 자해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검찰이 이게 일부 시민을 위협하거나 경찰에게만 흉기를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면 전 적극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생명을 스스로 위협하는 상황이다 보니 경찰이 좀 물리력을 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해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도 어느 정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경찰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테이저건을 바로 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경찰의 대응을 크게 탓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경찰한테도 이게 흉기를 협박이죠. 그는 협박이고, 오히려 이게 본인의 심장에 본인 자해를 딱 이게 겨누고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하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로 네. 계속 그 설득을 하고 이런 게 과정에 뒤에 덮쳤기 때문에 뭐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쨌거나 경찰에서는 어제 현장에 위기 협상반, 강력팀 그리고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 제압을 했습니다. 구정우 차장님, 네. 이제 과거 흉기 난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때에 비해서는 좀 더 대처가 강화됐다, 뭐 이런 관측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속 대처를 하고 있고 종합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경찰만으로 강제 진압을 했다가 만약에 뭐 자해 소동에서 실제로 이 자해를 했다라면 오히려 이제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 논란이 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현장 경찰관으로서는 특공대가 와서 함께 공조를 통해서 지금 보면 이제 가해 소동을 한 남성도 일단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직적으로 대응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서 아무 피해 없이 진압을 했기 때문에 진압한 결과 자체는 뭐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 신고한 시점은 7시 한 26분, 36분 정도인데 10시가 넘어서까지 2시간 이상 장시간 이렇게 대치가 이어지다 보니 주변에서 지켜봤던 많은 시민들로서는 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에 시간이 너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진 것을 앞으로 어떻게 단축시킬 거냐. 조금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좀 테이저건을 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진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초동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의 후속 대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여러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이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차례 이 흉기 난동이라든지 뭐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들이 일어나면서요. 그 관련된 영상들이
또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영상이 또 전파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모방 범죄 우려가 언제든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범죄들이 뭐 무조건 모방 범죄였다라고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예방과 그리고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단순히 뭐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범죄가 적발이 됐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이런 건 정말 당연하고 1차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들의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머리를 모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중으로 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 혐의가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적용이 됐잖아요. 네. 여기서 좀 더 추가돼서 적용될 만한 혐의가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폭처법상의 우범자 조항이 있습니다. 자, 7조에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흉기를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 그런 그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기를 한 개도 아니고 무려 8개나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폭처법상의 우범자 조항으로 분명히 입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우범자 조항도 분명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폭처법상 처벌될 수 있다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했던 살인 피의자 최윤종 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최윤종은 어제 신상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와 모자 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그런 거지.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고.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취재진을 보고 나서 우아라고 이렇게 탄성을 내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부터 설명하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모살하고 고살, 이 말은 이 계획 범죄냐 우발적이냐 구별 안 합니다. 근데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래요. 구별 안 해요. 네. 근데 독일이나 대부분 나라는 이제 그 계획적인 살인 이걸 모살이라고 모. 그다음에 고의로 고살은 이제 우발적인 이렇게 구별하는 입법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에는 계획 범죄냐 우발 범죄냐 다 살인이기 때문에 구별 안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 계획적인 범죄일 때는 거의 뭐 무기징역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발적일 때는 약간 감형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면밀하게 보면 이거야말로 이게 이렇게 치밀한 계획 범죄가 없어요. 네. 이미 4월 달에부터 이게 다 그 금속 재질 그 뭐 표현을 못 쓰게 하니까 이런 그 흉기 이런 걸 이게 산다든지 또는 CCTV가 없는 곳을 찾는다든지 이 모든 이게 행위를 보면 저는 아주 이게 철저히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흉기와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내달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기 반환점에 선 건데요. 네, 지난 1년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구정 차장님,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년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함께한 1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원내 의석으로 보면 168석에 과반이 훨씬 넘는 제1당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주도할 수 있고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검찰의 소환 시점이라든지 재판에 참여해서 이 증언들이 나오는
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언제 현실화될 거냐. 이것에 모든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다 보니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가장 앞장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한국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1년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라는 평가가 좀 나왔는데 박성민 전 최고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오히려 이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1년 반, 뭐 거의 2년 가까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이뤄진 것 자체가 굉장히 초유의 사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안 물을 수 없겠습니다만 또 동시에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지점을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일단 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또 비판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당 내부에서는 점점 더 결속력을 가지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수사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 역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지난 1년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 가장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각 당이 저는 얼마나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표가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남아있는 이 당의 혁신의 과제들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넘어선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종료하는 안건을 단독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시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비회기 영장 청구라는 기상천외한 빌미를 만들어 새로운 방탄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모를 리 없습니다. 네, 지금요, 변호사님. 검찰이 다음 달 초중순쯤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이 조기 종료시키면서까지 8월 비회기 중에 이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의도는 이제 그 한 단어로 하면요. 저는 이제 그 9월 달에 오히려 이제 방탄하겠다는 게 명분 쌓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민주당도 8월 중에 검찰이 청구 안 할 건 알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30일 날 소환 통보했잖아요. 네. 근데 8월 중에 어떻게 청구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회기를 단축을 시킨다. 이 말은 이제 저는 오히려 이게 9월 달에 왔을 때 그때 그 부결을 시키려면 이게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우리 8월 달에 충분하게 검찰한테 시간을 줬는데 왜 8월 달에 청구 안 하고 9월 달에 정치적으로 청구하느냐, 정치검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찰을 공격해가지고 부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게 저는 회기를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이게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 민주당 꼼수 모를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도저히 청구가 불가능한 걸 단축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옛날에 3월 1일 날 있죠. 네. 3일절이잖아요. 그때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겁이 나가지고 3일째부터 방탄 임시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 국회 회기가 고무줄입니까? 특정인에 따라서 3일절에 열었다가 또 이게 8일 현안이 산적한데 또 단축했다가 이 무슨 이게 고무줄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국회 회기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봐요. 네,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나중에 정기 국회 중에 이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부결시키려는 꼼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부결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라는 얘기는 지금으로선 너무 나간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은 그겁니다. 이제 17일, 그러니까 이제 8월 17일에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나온 입장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보도로 나왔거든요. 사실 17일에 야당 대표 소환해서 이미 그리고 증거도 있어서 그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8월 마지막 주에 백현동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민주당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9월 보내기에 일부러 그 영장을 청구를 해야만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인 것이고요. 만약에 검찰이 정말 정치 의도가 없이 수사만 한다라고 한다면 백현동 관련해서 야당 대표 17일에 소환했고 8월 마지막 주라면 충분히 그 혐의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30일 소환은 그 백현동과는 관련 없는 쌍방울 관련된 소환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백현동 말고 쌍방울 관련된 혐의까지도 꼭 병합을 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검찰이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17일 소환을 했으면 8월 마지막 주에 비회기 일대에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는 그런 허들 자체를 거둬줄 테니 그때 청구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판사 앞에 가서 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또 영장 실질 심사도 받겠다고 했잖아요. 이 다음 달에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더라도 이 대표가 직접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면서 당론으로 이 가결을 채택할 수는 없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가 말씀 주신 것처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서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강력한 방식의 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포기하고 나서도 이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어떻게 포기할 것이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들,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는 것이 야당의 첫 번째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검찰이 부득불 9월 본회의 중에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기 중에 청구가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도부의 논의를 통해서 이 방법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장현주 변호사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회기 단축한 것이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회기를 늘렸다 줄였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회기를 늘리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여야 간에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많으니까 회기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8월 31일까지 열기로 했던 회기를 25일로 단축하는 것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비회기 기간이 있으니 이때 검찰은 자신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봐라. 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국민의 그 민생과 관련 있는 입법을 해야 되는 국회 회기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런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 대표를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필요 없는 의원직 사퇴를 하시면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한국 정치는 한국 정치의 길을 가고 이재명 개인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오롯이 감당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그것이 국회 회기까지 지금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국민이 원하는 입법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30일 날 출석을 해달라라고 통보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서정호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게 아마 구속영장을 두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회기 중에 오는 자체가 당의 분열을 이런 데 노리는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비회기 중에 해라는 거고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본인이 포기한다고 다 천명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회기 중에 오든 비회기 중에 오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게 본인의 약속대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말을 신뢰를 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에 민영배 의원이나 또는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요. 계속 뭐 보이콧을 해버리자 또는 이게 당당하게 부결하자 이런 이게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침묵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심이면 바로 이제 그런 의원들 나무래야죠. 이번에 내가 당당하게 갈 테니 당당하게 가결시켜 주라.
내가 이게 판사 앞에 가서 당당히 기억시키겠다. 이런 게 모습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체포 동의안 표결이 붙여지는 것을 좀 꺼리는 이유가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이 좀 분열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당내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뭐 의원들과의 사석이 아니라 이제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실은 대국민 약속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분석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가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네. 저는 일각의 그냥 예측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잠깐 회기 단축과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 하나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회기 단축 얘기하시면서 민생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잼버리 사태를 제대로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렸던 여가위에 여당 의원들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은 것 그리고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열렸던 국방위에 그 국방위원장, 여당 소속 국방위원장 제외하고 아무도 여당 의원 참석 안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및 뭐 앞으로의 수해 대책, 그다음에 뭐 흉기 난동 사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논해보기 위해 만들어졌던 행안위 회의 자리에 여당 의원들 비롯해서 이상민 장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은 왜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가요? 제대로 열리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기 일주일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특권이다, 방탄이다 얘기하지만 국회 지금 보장되어 있는 회의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위원님, 저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이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부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장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신 사안을 일부 의원들이 뒤집는 것 자체가 저는 대표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대표님께서는 앞으로는 나의 체포 동의안 뭐 표결이 오거든 가결을 해달라, 나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취지에 반하게 일부 의원들이 이것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대표님께서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의견에 공식적으로 동의한다거나 당론으로 채택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의 SNS에 뭐 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망한 소설 대북 송금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달린 글인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면 그 김성태 전 회장 뭐 조폭 출신의 평판 나빠서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원본에 있었다고 좀 지워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이렇게 치고 빠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왜 저 얘기를 SNS에 썼겠습니까? 내일 모레 30일에 지금 수원지검에 그 소환 통보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돈을 그러니까 부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고 얘기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요청을 하고 이재명 당시 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받아서 돈을 준 사람들 두 사람의 얘기가 지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지금 민주당 대표로서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검찰 소환을 통해서 정말 그런 부탁을 받았고 보고를 받았는지가 밝혀져야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거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본인을 향해서 대북 송금 리스크가 새롭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미 이건 뭐 철진한 망한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방패막이를 좀 치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저렇게 SNS 활동을 하실 것이 아니라 30일에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하셔서 검찰에 묻는 답변에 자신이 진짜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과거 검찰 소환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하고 대부분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을 이번 대북 송금에서도 만약 또 이어간다라면 왜 저렇게 이 서면으로만 대처하려고 할까?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의구심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다른 이 검찰 대응 모습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접촉을 안 했다 쌍방울하고 평판이 나빠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제가 근데 이재명 측하고 쌍방울 측의 관계만 팩트만 3개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했던, 그다음에 해경군 김씨 사건 변호했던 이태영 변호사 있잖아요. 이분이 법무법인 M입니다. 여기 5명의 변호사 중에 4명이 쌍방울에 이사를 한 거예요. 이태영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전치영 변호사. 이 4분이 법무법인 M인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 이 법인이 쌍방울 이사를 4분 했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닙니까? 자, 2번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머리, 브레인으로 불리는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도 내정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기획관 경기도의 곽윤석, 이분도 쌍방울의 사회이사에 내정됐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전부 쌍방울 사회이사로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이게 쌍방울에서 첫날에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쪼개기 후원했다잖아요. 그때 25억이 들어온 거예요. 25억 중에 500만 원 이상 고액은 20몇 명입니다. 그런데 첫날에 1억 5천에서 2억 들어오면 거의 쌍방울이에요. 김성태 회장도 1,000만 원 냈고 양성길 회장 전부 이름만 보면 쌍방울 인물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그 후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낸 고액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쌍방울이 도움을 받고 이사 다 갔는데 이제 와서 조폭이나 평판이 나쁘니까 뭐 피했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회장이 인간적으로 이재명 대표 실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님, 그런데 말씀대로 이 측근과 그 이재명 대표 그리고 쌍방울과의 이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는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직접 만나진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지 않았으면 이 제3자 뇌물죄 혐의 적용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직접 만나는 거하고 범죄 혐의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네. 옛날에 언론 보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쌍방울 회사에 갔던 게 녹취록이 하나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자 부모 상을 당할 때 비서실장 보내쓰기에 서로 조문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누가 바꿔주석에 통화한 게 몇 차례, 이런 게 다 접촉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직접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지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이게 조문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런 주장이 배은망덕하죠. 어떻게 보면 쌍방울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첫건이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에 받아간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도움받고 이제 와서 조폭이니까 피했다? 정말 이게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는데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가 떠올리면서 상당히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지 1주년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고요. 근데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질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 좀 비대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좀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10월 사퇴설이 당내에서 나온 얘기도 사실은 아니었고요. 이제 여당 성향의 평론가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좀 화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질문도 받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좀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당내 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보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터무니없는 소설이다. 10월 사퇴로는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이미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진화가 됐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10월 사퇴설, 12월 사퇴설 각종 설설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질문이 가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각오를 한 번 더 좀 보여주신 거죠. 이제 총선 승리에 본인의 모든 걸 걸겠다라는 좀 결기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이 자리를 지켜야지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옥중 공천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가 만약 정말 현실화된다라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니면서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최악의 경우에 정말 구속이 돼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면 그때까지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이 당원들의 투표로 뽑은 당대표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결단을 한다라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남은 시점이 길다라면 이제 잔여 임기를 이 당대표직을 수행할 이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씀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사법 리스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본인은 내년 총선까지 당 대표로서 민주당을 이끌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뭐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언제쯤에는 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내부의 내홍은 시간이 갈수록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지역 방송에서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당선이 됐다. 라면서 그 지지는 유지된 정도를 넘어서 강화됐다고 얘기했는데 정현주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결집이 총선 승리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금 현상을 두고 당내에서는 뭐 개파 간에 좀 다른 시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내 분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공천을 앞두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정당은 공천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개파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78%라는 숫자는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작년 전당대회에서 정확하게는 77.77% 그러니까 이제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선출됐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본인이 선출된 그런 권력이고 선출된 지도부의 당대표이며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인식을 시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전당대회를 할 때도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78%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느 정도의 또 기대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지지율로 자기가 이제 득표를 해서 당대표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지지율이 굳건하다라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는 내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해놓고 회기까지 종료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앞서 있다는 그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를 지금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국회 대응들을 논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대표의 또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리스크를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분출될 수 있다. 이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근데 저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는 언제든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 체제로 들어오게 되면서 쇄신의총 또는 정책의총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의원들이 여러 토론을 하고 발언을 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워크숍의 경우에는 어쨌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길게 더 진득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그동안 당에 대한 고민이나 불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꺼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개파 갈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의 생리나 속성상 분명하게 갈등은 또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개파 갈등이다라는 프레임보다는 이제 당내 민주주의의 뭐 숙성 이런 과정으로 봐주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어쨌거나 총선이 다가오면 이제 새로 신당이 창당돼서 이제 되거나 좀 분당이 되는 그런 현상도 좀 있잖아요. 박선민 전 최고는 봤을 때 뭐 양현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이라는 그런 당을 내에 공식 출범하고 또 금태섭 전 의원도 작업을 서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어떤 영향이 좀 미치게 될 거로 보시는지요? 사실 물론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네. 여파는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당 창당이 성공하려면 과거 안철수 의원의 사례처럼 좀 대권주자급의 인물 또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중심을 잡고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창당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양양자 의원의 신당이라든지 아니면 금태섭 의원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런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집력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결국에는 뭐 과거로 보면 새정치 이런 것을 들고 나왔던 안철수 의원의 비전처럼 결국에는 뭐 반민주 체제 이것을 뛰어넘는 또는 반국민의힘 체제 이런 거를 뛰어넘는 구체적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아직까지 두 당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은 민주당도 싫다, 국민의힘도 싫다. 그러니까 오롯이 이 싫다라는 감정에 기대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특히 무당층이나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그쪽 당을 생각하거나 염두에 두는 경향성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권 주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할 때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었잖아요.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귀국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존재감이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안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 관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느냐. 현실화했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냐이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그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 중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앞으로 곧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대선에서 집행했던 막대한 400억이 넘는 대선 자금을 토해내야 되는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법 1심 판결까지 나왔을 때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대항마가 지금 뚜렷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제 연찬회를 열고서 어떻게 하면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전략을 좀 논의를 할 텐데 지금 뭐 국민의힘도 사실 수도권의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과제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산 못한다면서 이제 공천권 이제 관련 발언 논란도 있습니다. 이런 악재를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어떤 점이 좀 주요하게 좀 고쳐져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 수도권 위기는요, 제가 보기에 여야 공통의 문제라 봐요. 네. 저는 이제 꼭 여권만 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야권도 이게 참여할 수도 있는 이번에 그 인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뭐 야당에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탄돌이라고 있었습니다. 탄핵 때문에 어부지리로 뺐지단 까면 안 되는데 이번에 저는 민주당 수도권에 현역 의원들이 많죠. 근데 코돌이들이 많아요. 코돌이. 뭐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때 깜깜이 선거에서 까면 안 되는데 뺐지단 대표적으로 저는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에게 코돌이라 봅니다. 따라서 배지가 많다 해서 인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그 젊은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에 상당히 박빙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나 배를 태우는데 테러범까지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이렇게 폭파하는 배를 이렇게 빠뜨리는 침몰시키는 이런 분들까지 태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요. 제가 유승민 의원은 반국가 세력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국민의힘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은 아니지만 반국민의힘 세력이다. 사사건건 대통령을 비난만 하고 계속 야당보다 더 아프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 왜 우리가 배에 태우게 됩니까? 내년에 총선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이제 정권 교체를 완결하는 입법 권력까지 이런 게 대통령이 중간평가인데 대통령을 계속 욕하는 이런 분들에게 저는 배에 태울 필요 없다.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다.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의원들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발언자 이름과 자막 내용이 불일치하는 영상이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총선을 앞둔 여야의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후쿠시마 방류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사흘 만인 어제 처음으로 생선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삼중수소 미검출됐다라고 발표했는데 구정차장님, 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출이 됐을 때 인근에서 그 물을 먹고 사는 어류들에게 혹시 삼중수소가 축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수산청에서 직접 그 방류한 곳 인근에 있는 그 이 물고기를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방출한 그 오염수를 방출한 이후에 어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오염수 명칭을 두고 처리수와 오염수 중에 오염수 사용으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이 용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입장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부에서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도 한번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오염수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불안 심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뭐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부에서 너무 좀 미세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본질을 들여다봐야지 지금 이 명칭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가 된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이 지점은 정부에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라는 어떤 확실한 입장이 없다는 것,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단지 용어를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뭐 하나라도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별로 적절한 대처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일본이나 우리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큰 위험은 없다 이런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핵폐수 이런 용어까지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IAEA에서는 지금 방류 계획상에 문제는 없다라는 취지의 발표가 나왔지만 지금 문제는 이 오염수 방류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소 30년 이 방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우리가 인류가 가지 않은 길을 정말 가게 되는데요. 그 오염수가 계속해서 축적됐을 때 과연 그 바다 생물 환경 그리고 과연 이 먹거리 그리고 가장 그 먹이 사슬의 최종 단계에 있는 인간의 건강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과학자가 지금 있을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겁니다. 국민들의 불안도 이런 부분에서 기반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30년 동안 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지점에서는 이 국민의 불안함은 분명히 현존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명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해외에서 좀 오염수 명칭을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저희가 봤는데 뭐 미국이랑 IAEA에서는 처리수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 신화통신 관영 매체죠. 여기서는 핵 오염 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나라마다 약간 뭐 다양한 사정이 있겠지만 뭐 오염수 문제는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오염수라는 명칭을 약간 처리수나 아니면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일본 정부나 일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후쿠시마 방류를 우리 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방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막을 수 없는 것을 그 허공에 대고 아무리 외쳐봐야 저는 그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해를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보고 있고 우리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오염수 검증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검증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전문가 파견을 꾸준히 노력해서 이 정말 그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한축으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우리 어민과 우리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저는 핵폐수, 오염수 얼마나 자극적인 말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쌓일 뿐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정부나 일본 어민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민, 우리나라 이 수산물 판매업자들에게도 악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 정부나 일본 도쿄전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민과 우리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처리수 또는 뭐 약간 중립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라면 정말
괜찮은 물인지 한번 검증한 이후에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이 오염수 방류 상황 점검을 위해 일본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전문가들이 일본에 가서 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사실 전문가 상주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기 방문으로 된 것 자체에 일단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에 도쿄전력이 그 모든 데이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뭐 알프스가 과거에 필터가 고장났는데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던 전력이라던가 사실상 그 뭐 멜트다운 됐던 사태를 늦게 알려서 더 피해가 커지게 만들었던 그런 도쿄전력의 과거 이력을 보았을 때 한국에게 좀 투명한 데이터 제공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중수소의 농도를 과연 희석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도 의문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아무리 바닷물을 섞는다고 해도 그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쿄전력의 계획 자체는 삼중수소 농도가 낮은 물부터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지금 보면 뭐 물고기를 잡아서 농도를 채취해봤더니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사실 물고기 2마리 잡은 거거든요. 물고기를 1마리씩 잡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국민들의 우려 같은 부분들을 전달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받아서 검증하는 절차를 우리가 따로 거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문가가 원래 상주하기로 우리는 요구했지만 2주에 한 번씩 가는 걸로 결정이 됐죠. 선우엽 변호사님, 어쨌거나 이 체류 기간 그리고 이 횟수, 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줄어들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결국은 이제 우리도 검증을 해야 되지만 이미 국제기구라든지 또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계속 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문제는 없다 보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일본의 수산물을요 수입 금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 5개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는 이게 하나의 중국이죠. 그다음에 우리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다 수입해요. 그런데 결국 중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은요. 또 이게 정치적으로 요즘 한미일이 이게 하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금지하는 게 강하고요. 결국에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게 태평양의 수산물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데 왜 다른 나라들은 다 수입하는데 우리만 금지하느냐. 이런 게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어 문제 있잖아요. 옛날에 2011년에 사고 났죠. 그때는 이게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불강력으로 바다로 이게 배출했잖아요. 이게 바로 핵오염 폐수입니다. 옛날 거. 근데 이번에는 다 이게 알프스 이게 처리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용어도 저는 처리수가 맞다. 이렇게 왜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민주당이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게 지금 괴담 퍼뜨리면서 장애 집회합니까? 이 시간에 이재명 대표 빨리 수사나 받고 재판이나 받으세요. 국민 괴담 가짜뉴스 퍼뜨려서 우리 어민들 죽이지 말고 그 시간에 검찰 수사 받고 빨리 재판이나 받으시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며 이틀간 장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일본이 드디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열한 국가를 향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겠지요. 네, 이 대표 발언에 이어 집회 현장에선 죽창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오늘 이 후쿠시마 현지로도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광우병 사태처럼 또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뭐 법안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장외로 나가서 국민 불안을 좀 조장한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치 공세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불안함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다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반대하면 그것을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괴담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류에
문제에 대해서 이 방류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과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위해 막아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이 정부가 했는지도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주권적인 결정이다라고 한다면 단 한 번의 이의제기라도 해보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정치적인 공세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불안함을 대변해내고 국민적인 불안함을 해소해내려고 하는 야당의 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 앞에서 또 정부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야당의 이런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전선동은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을 위한 무서운 정치쇼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악한 행태를 서슴지 않는 저질 정치입니다. 예, 한마디로 정치쇼라고 비판했는데 구정차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저 논평이 틀린 논평이 되려면 내년 총선이 끝나고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쿠시마 방출수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수산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내년 총선 이후까지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는 저 장외 집회가 정치 쇼에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정부의 대책과 지원 방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주택 외벽과 지붕이 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북 완주군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난 겁니다. 이 장작 더미에 붙은 불이 집 내부로 번지면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이 통신회사 직원 강충석, 김진홍 씨가 막아냈는데요. 이 업무차 외근에 나왔다가 지나는 길에 이 집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 당시 집안에 70대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는 말에 이 할머니가 놓은 침대째로 들고 이 불붙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엮고 나올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소변줄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병상침대여가지고 일반 주택 현관문 그쪽이 턱이 높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비록 집은 내부까지 불탔지만 이 두 사람의 기지와 발빠른 대처 덕분에 노부부는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시골 출신이라 시골의 어르신들 그런 모습들 보면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하니까. 강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화재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슈퍼맨. 이 영화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 영웅들의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밥상에 오르는 수산물이 정말 안전한지 불안해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은데요. 일단 이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금지되고 있고 이 수입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우리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되는 건마다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이 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수산물의 특성상 사실상 전량이 반송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지금의 수입 규제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국내로 유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방사능 검사가 결과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좀 어떻게 한마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전 사고 이후에 약 8만 건 정도의 그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먼저 이제 바다, 그다음에 생산 단계, 또 유통 단계 이렇게 3중으로 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바다에 대해서는 정점을 200군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채취를 해가지고서 매번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생산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작년에 한 4,000건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민간 모니터링까지 합쳐가지고서 17,000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 산지 위판장에서는 유통전 검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 양식장에서는 출하전 검사를 해서 그 꼼꼼하게 사전에 체크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유통 단계에서도 우리 지자체라든지 그 식약처에서 그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정말 건강에 좋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 정말 적극적으로 애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방류 이후에도 검사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검사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방류 이후에도. 지금 우리나라 해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 4, 5년 뒤에 도착한다 이렇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쯤이면 우리 해양 생태계는 안전한 겁니까? 먼저 우리 바다가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2011년에 원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때 많은 그 방사능 물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 검사 결과 특별한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또 지난 2월에 우리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향후 오염수가 우리 생태계에 미칠 영향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마 후쿠시마 원전수가 4, 5년 후부터 정도 유입되기 시작해서 10년 후 정도 되면 이제 안정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평균 우리 바다의 평균 산중 수소 농도의 한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우리 국내 해역의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해, 후쿠시마에서 가장 가까운 공해에서의 2개 해역의 8개 정점, 그다음에 이 쿠르시오 해우가 쭉 돌아서 들어옵니다. 저 미국 알래스카를 거쳐서 그때 지날 때 이제 적도 해류를 타고 지날 때 우리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하고 협의해가지고서 거기서 또 한 10개 정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해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경로까지 우리가 검사를 다 함으로써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런데 이런 방류된 오염수가 이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방사능 오염수가 이제 그 농축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염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수산물을 다 검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상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그 수산 생태계, 우리 수산물의 그 방사능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네, 이제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수산시장을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제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상인분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언론을 보시거나 현장을 가셨을 때 그분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들 혹시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야 현장을 열심히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민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인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벌써 방류하고 난 뒤에 노량진 수산시장도 다녀왔고 그 인천 종합어시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그러니까 좀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해 달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시장 상인들이 느끼시는 또 불안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위축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불안감 느끼고 제가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으로 올해 640억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좀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그 유통 과정에서 매달 수산물을 50% 할인하는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전통 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그 구입액의 최대 30%까지 이렇게 환급해드리는 그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매월 60억 규모로 발행을 해서 그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저희가 앞서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국내 전문가가 일본 현지 IAEA 사무소에 방문을 하거든요. 네. 이 결과는 저희가 언제쯤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IAEA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거에 대한 또 그 일본 측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요구 사항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거기에 일본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대로 바로 공개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번에 가서 좀 어떤 활동을 위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출 계획대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뭐 요구해야 될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다른 패널들과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문가 상시 체류를 요구했지만 2주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좀 줄어들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검사 결과가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름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제 IAEA라는 게 국제기구지 않습니까? 국제기구가 되면 그 회원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국에 대해서 사실 우리만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 뭐 이렇게 좀 요구하는 게 IAEA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와서 상주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웠지 않겠느냐, 국제기구의 속성상.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최대한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최소한 자기네들 이제 입장도 반영해서 가장 뭐 최대한의 방안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인과 어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또 예산안을 2배 이상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떤 추가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640억 예산을 이제 추석 이전에 다 소진을 할 겁니다. 그 추가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해 가지고서 소비 촉진 활동 계속 할 거고요. 그 중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 온누리 상품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상시로 해라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노량진이나 부산의 자갈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매일 그 온누리 상품권 할인 행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라든지 김장철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시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특별 환급 행사를 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마트에서의 그 할인 행사도 정부 지원 할인율과 1인당 그 한도를 상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로페이가 한 9,400여 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 740개 정도에서. 그래서 그 2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어민들이 경영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상향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배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비축이나 수매 이런 그 가격 지지 활동을 위한 어떤 그런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월요일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식을 갖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전체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출발하는데요. 2명만으로도 전체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이 가능해 당분간 2인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수요일에는 올 들어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이 뜹니다. 천문학계는 오후 6시 57분 보름달이 떠서 목요일 새벽 0시 51분쯤 가장 크게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권고했던 김 의원 제명안이 통과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민주당 측이 제명 대신 30일 출석 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인데요.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도 선처를 받기 위해 조율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도 둔화되고 치명률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인데 대신 앞으로 진단검사비나 입원 치료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끝나고 유급 휴가비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낮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빛 소식이 예고돼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의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